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박명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무 1개를 깎아 넣고 대파 2뿌리를 송송 썰어 넣은 뒤 사골을 고아 만든 국물에 쌀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죠. 오늘도 우리 민호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국밥을 저어가는 명자의 얼굴에는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국밥이 끓는 동안 명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국밥 끓여놨어. 점심 거르지 말고 꼭 먹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며느리 이소라의 차가운 답장뿐이었죠. 어머니, 민호는 바빠요.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명자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살의 며느리 소라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소라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명자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할 때도 전세금 3천만 원을 보태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신의 적금 800만 원을 모두 털어 도와줬죠. 그런데도 소라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차갑게 변해갔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명자는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끓인 국밥 한 그릇을 아들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소라의 문자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집안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국밥을 바라보는 명자의 마음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고 후다닥 받았지만 목소리는 며느리 소라의 것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급박함과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호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소라의 말이 이어지자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먼저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소라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어머니 집을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이 필요해서요. 순간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을 정리하라는 소라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살아온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어요. 소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일단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잖아요. 반지하 같은 곳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반지하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민호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하니? 민호도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해서.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밥이 눈앞에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아들 하나만 믿고 버텨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뭘 잘못했을까? 명자는 결국 며느리 소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30년간 살아온 집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버려야 하고. 명자는 한 점 한 점 물건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 며느리가 결혼 초에 선물해준 찻잔 세트, 손주들이 놀고 간 장난감들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와서 집을 둘러본 뒤 말했어요. 요즘 시세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의 사업 자금에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갈 곳을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 하겠네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35만 원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내야 한다니.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명자는 동네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축축한 방이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 정리하고 남은 돈 1억 2천만 원은 모두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켜보겠어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명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라. 엄마가 걱정된다. 네, 어머니. 사업이 자리 잡히면 더 자주 뵐게요. 하지만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명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지금 정말 바빠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내어줬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연락조차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반지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습기가 차서 이불까지 눅눅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생각하며 국밥도 끓이고 집안 정리도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 고생한 건 아닌데. 명자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자신도 좋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명자 씨, 민호 씨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던데? 삼성동 쪽 신축 아파트라고 하던데.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는데 아들 가족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준 돈으로 말입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명자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동네 이웃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삼성동에 갔을 때 명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하얀 신축 아파트 앞에서 아들 가족이 이사짐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고급 가전제품들과 새 가구들이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었어요. 민호야. 명자가 부르자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에서 소라도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소라의 차가운 말투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민호야, 엄마한테 이사한다는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바빠서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되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명자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돈으로 새 아파트를 사고도 정작 자신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사실 말이에요. 더군다나 반지하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도 같이 살 수 있는 거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소라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아직은 힘들어요. 집이 좁기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자가 본 아파트는 40평이 넘어 보였어요. 자신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이 새 집을 샀는데 정작 자신은 그 집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내가 정말 짐이구나. 내 새끼에게도 짐이 되었구나. 반지하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명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습한 환경 탓에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아프다. 한 번만 와줄 수 없니? 명자가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소라가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상처만 받았어요. 어머니, 민호는 정말 바빠요.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라는 말에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아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자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거의 바닥난 걸 발견한 거예요. 국민연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명자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했지만 이미 전 재산을 다 준 상황에서 또 손을 벌리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사정을 말하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지금 좀 어려워서.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소라였어요. 어머니, 또 뭔 일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면 하지 마세요. 저희도 빠듯하거든요. 소라야, 엄마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독립해서 사세요. 계속 의존하지 마시고요. 의존이라는 단어의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내어준 게 의존이라는 거예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게 의존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어머니 나이면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고요. 양로원이라는 말에 명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직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양로원에 들어가라는 소리였어요. 그것도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라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는 아직.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희가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본인 앞일을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전화가 끊어진 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 독립해서 살라는 말, 양로원에 들어가라는 말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명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월세도 밀렸고 생활비도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럼 보증금은 언제 받으러 오실래요? 하지만 명자는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짐을 간단히 챙겨 집을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간 모은 가재도구들은 모두 버리고 정말 필요한 옷까지 몇 벌만 챙겼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통장에 15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5천 원을 내고 들어간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집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찜질방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을까?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존이라고 불리는 현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며칠간 찜질방을 전전하다 보니 돈이 바닥났습니다. 할 수 없이 거리로 나선 명자는 공원 벤치에서 첫 노숙을 시작했어요. 72의 나이에 처음 경험하는 노숙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공원 벤치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명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공원에서 지내던 명자는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었어요.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도 초췌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시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명자는 괜찮다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아들이 잘 사는데 어머니가 노숙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명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에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밤 명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작은 카페 앞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비에 젖은 채로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명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명자는 작은 카페 앞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오한이 심했고 배고픔까지 더해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산을 쓴 젊은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혹시 정예린이니?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예린이 깜짝 놀라며 명자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어 초췌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순간 예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할머니세요? 제게 도시락 주시던. 그래, 맞다. 예린아.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전 동네에 혼자 살던 초등학생 예린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예린은 자주 굶기 일쑤였거든요.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여기서?
예린은 명자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젖은 옷, 작은 보따리, 그리고 초췌한 모습까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그 할머니가 지금은 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예린아, 너 많이 컸구나. 이제 20. 아니, 30이 넘었겠네. 35이에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집은요? 명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린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은요? 아들이 이제 할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단다. 예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우산을 명자에게 씌워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일단 제 카페로 오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카페? 예린이 내가 카페를. 네, 이 카페가 제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예린은 명자의 팔을 부축해 카페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실내로 들어서자 명자는 살아있음을 다시 느꼈어요. 며칠간 제대로 된 온기를 느껴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우선 따뜻한 차부터 드세요. 예린이 끓여준 생강차를 마시며 명자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나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이런 멋진 카페를 운영하다니.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도시락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예린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외할머니와 살았지만 외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때 명자가 매일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주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미역국.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작고 말라서 마음이 아팠단다. 우리 예린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명자는 예린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제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위층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어때요? 예린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할머니를. 할머니, 제가 지금 있는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 차례잖아요.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명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아들도 외면한 자신을 남남인 예린이 받아들여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동시에 자신이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예린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할머니가 짐이 될까봐. 할머니, 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구원자였어요. 굶고 있을 때 밥을 주시고 외로울 때 말상대가 되어주시고. 예린은 2층으로 명자를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있는 원룸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할머니. 아래에서 카페 일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카페 일을 할머니가? 네, 할머니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요. 손님들한테 할머니표 국밥이라도 끓여주시면 인기 만점일 것 같아요. 명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짐 취급받던 자신의 요리 솜씨를 예린은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였어요. 자신에게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드러운 이불과 포근한 베개의 감촉이 낯설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며칠간의 거리 생활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이 커피와 토스트를 가져다 줬어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푹 잤단다. 예린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
오늘부터 저희 카페에서 새로운 시작해보세요. 할머니 국밥 메뉴도 만들어보고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린에게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게.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꼭 갚고 싶단다. 할머니, 갚을 게 뭐 있어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빚진 게 너무 많은걸요. 그렇게 명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린의 따뜻한 마음과 환대 덕분에 명자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명자가 예린의 카페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예린의 배려 덕분에 점점 마음을 놓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밥 끓여보시는 거 어때요? 어제 단골 손님이 할머니 음식 맛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예린의 제안에 명자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며칠 전부터 카페 손님들에게 간단한 계란말이나 김치볶음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 우리 예린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보마. 명자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사골 2kg, 무 1개, 대파 5뿌리, 양파 3개까지. 예린이 준 10만 원으로 알뜰하게 장을 봤어요. 시장 상인들도 명자의 꼼꼼한 장보기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요리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재료 고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50년 넘게 해봤으니까 눈으로만 봐도 어떤 게 좋은 건지 알지요. 카페로 돌아온 명자는 곧바로 국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골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큰 솥에 넣어 팔팔 끓이기 시작했어요. 진한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 최소 4시간은 끓여야 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정말 좋네요. 벌써 손님들이 뭐 끓이냐고 물어보세요. 예린이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카페 전체에 고소한 사골 냄새가 퍼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커피만 마시던 손님들도 코를 킁킁대며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아,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깍두기도 좀 담가야겠구나. 국밥에는 깍두기가 있어야 제맛이거든. 명자는 물을 네모나게 깍둑썰기에서 소금에 절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젓갈, 마늘 등을 넣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맛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명자가 만지기만 해도 모든 음식이 맛있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첫 번째 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밥을 말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린 뒤 갓 담근 깍두기를 곁들였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비주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맛볼게요. 예린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진짜 엄마가 끓여준 것 같아요. 호호호, 우리 예린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구나. 곧이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60대 남성이었는데 한 숟가락 먹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이야, 이 맛이 진짜 옛날 맛이네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예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거거든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손님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런 국밥은 요즘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데. 고맙습니다. 50년 넘게 끓여본 국밥이니까요.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로 카페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커피 전문이던 카페가 갑자기 국밥집으로 변신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국밥이 벌써 12그릇이나 나갔어요.
예린이 신나서 말했지만 명자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문이 밀려들자 국밥뿐만 아니라 김치찌개, 된장찌개까지 만들어야 했거든요. 예린아, 내일부터는 재료를 더 많이 사야겠구나.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 몰랐네. 네, 할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카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녁 때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까지 국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SNS에 할머니표 국밥 사진을 올린 손님 덕분에 입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우리 카페가 난리예요. 해시태그가 할머니 국밥, 마음 카페, 힐링 음식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뭐니? 아, 할머니는 모르시겠네요.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명자는 인터넷은 잘 몰랐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을 젊은이들도 좋아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며느리에게는 짐 취급받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예린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카페 이름을 바꿔보는 게 어때요? 할머니 국밥으로 유명해졌으니까. 이름을 바꾸다니 무슨 이름으로? 마음 카페는 어때요? 할머니 마음이 담긴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요. 명자는 마음 카페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담긴 곳이라는 의미가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좋구나, 마음 카페. 정말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카페는 마음 카페로 이름을 바꾸고 명자의 국밥은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국물을 우리고 오후에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게 명자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계시니까 너무 든든해서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명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아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린에게서는 진짜 딸의 정을 느꼈거든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린아, 할머니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할머니, 앞으로 계속 함께 해요. 저희 둘이서 이 카페를 더 크게 키워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딸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요리 솜씨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음 카페가 유명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50그릇 이상의 국밥이 나갈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명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예리는 카페 운영과 손님 접대를 담당했습니다.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졌어요. 할머니, 오늘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대요. 예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 카페의 소문이 퍼지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 72 할머니가 직접 끓이는 국밥이라는 스토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라니. 할머니가 그런데 나가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오후 2시경 방송국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긴장했지만 예린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자 할머니시죠? 요즘 할머니 국밥이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평생 해온 대로 끓이는 것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리포터가 명자의 사연을 묻자 예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명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할머니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세요? 그냥 내 자식 먹이는 마음으로 해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내 자식 같거든요.
명자의 진심이 담긴 대답에 리포터도 감동했습니다. 카메라는 명자가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이는 모습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담았어요. 방송이 나간 뒤 마음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사람들이 할머니 국밥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예린이 기뻐하며 말했지만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유명해지면 혹시 아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자신이 거리에서 노숙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페가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명자가 고개를 돌리니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소라도 따라왔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고 소라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방송에 나오신 걸 봤는데. 민호가 다가오자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봤어요. 예린은 긴장한 표정으로 명자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곳에서? 집은 어디 계세요? 민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고 있단다. 여기서요? 이게 무슨? 그때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방송 때문에 후원금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쇼를 하시면 안 되죠. 소라의 말에 명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후원금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쇼라니 무슨 말이니? 엄마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서 일을 해요?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소라의 차가운 말투에 예린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는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 음식을 먹고 감동받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 할머니와 무슨 관계인가요? 소라가 예린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저는 예린이에요. 할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은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함께 일한다고요? 혹시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이용이라는 말에 예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용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은인이에요. 어릴 때 굶고 있을 때 매일 밥을 주셨던 분이고, 그런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 노인을 부려먹으면 되나요? 소라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명자가 나섰습니다. 소라야, 그만해라. 예린이는 엄마를 도와주는 좋은 아이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서 막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라는 말에 명자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들 체면을 깎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얼굴이 험상궂어 보였어요. 강민호 씨 맞나요? 네, 저인데요. 저희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벌써 석 달째 연락도 안 받으시고. 채권자들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업 실패로 진 빚을 독촉하러 온 거였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세요. 소라가 소리쳤지만 채권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돈 빌려간 사람이 잠적해놓고 조용히 하라고요?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돈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일단 나가시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소라가 명자의 팔을 잡아 끌려고 했지만 예린이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주인이에요. 나가실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라고요? 이 할머니가요?
채권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한테서 돈을 받아야겠네요. 아들 빚은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관계없어요. 예린이 소리쳤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카페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명자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카페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 돈을 독촉했고 소라는 명자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그 와중에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나가셔야 해요. 이런 곳에 계시면 안 된다고요. 소라가 명자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기자 예린이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손 떼세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가족이요? 할머니를 반지하로 내쫓고 연락도 끊고 거리에서 노숙하게 만든 게 가족이에요. 예린의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과 채권자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명자가 노숙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이요? 할머니가 거리에서? 한 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매일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던 그 할머니가 거리에서 잠을 잤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그런 상황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어머니, 진짜 거리에서 주무셨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네, 맞아요. 할머니는 비 맞으며 카페 앞에서 떨고 계셨어요. 아들분이 새 아파트로 이사간 뒤에 연락도 끊어서 갈 곳이 없으셨던 거죠. 예린의 말에 채권자들도 당황했습니다. 돈을 독촉하러 왔는데 예상치 못한 가족사가 드러난 거였어요. 그럼 이 할머니가 아들 때문에 집도 없이 지내셨다는 거예요? 채권자 중 한 명이 물었고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전 재산을 아들분께 드렸는데 정작 할머니는 버려지신 거예요. 그 순간 민호가 무너졌습니다.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짐승만도 못했어요. 민호야.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본 명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일어나라, 민호야. 사람들이 다 보잖니.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소라가. 민호야, 그만해. 소라가 다급하게 민호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도 다 잃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만 더 늘었고. 그런데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채권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독촉하기가 어색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민호의 간절한 호소에 카페 안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명자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야, 일단 일어나거라. 어머니, 엄마도 서운했다. 많이 서운했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명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일시적으로 감정에 휩쓸린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소라의 말에 예린이 다시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도 할머니 탓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정말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가족 일에 왜 계속 끼어들어요? 가족이라고요?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명자가 나섰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그만해. 명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라야, 내 말이 맞다. 엄마가 너희한테 의존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의존하지 않겠다. 어머니. 민호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여기서 일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여기서요? 그래, 여기서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진짜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봐라.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여기서 일하겠어요. 어떤 일이든 하겠어요. 하지만 소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민호, 정신 차려. 여기서 일한다고.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소라야, 미안하다. 하지만 난 어머니께 진짜 죄송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나 혼자 애들 키우라고.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라야, 내가 원한다면 이혼해도 좋다. 하지만 난 어머니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에 소라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좋아. 알았어. 너 혼자 여기서 효도해. 나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간다. 소라가 카페를 박차고 나가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건 명자와 민호 그리고 예린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이자 명자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예린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아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명자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린이 만든 김치찌개와 명자가 담근 깍두기로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2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민호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마음 카페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카페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명자와 예린의 도움으로 점점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요리까지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민호야, 오늘 깍두기 좀 썰어줄래? 네, 어머니. 이제 할 줄 알아요. 민호가 물을 깍둑 썰기 하는 모습을 보며 명자는 흐뭇했습니다. 45 나이에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아들이 성실하게 배우려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소라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민호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그래, 민호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다. 카페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어요. 할머니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어요. 할머니, 저도 우리 엄마랑 화해하고 싶어요. 할머니 국밥 먹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나네요. 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명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예린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민호 아저씨,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우리 카페를 좀 더 키워보면 어때요? 더 키운다고? 네, 옆 건물이 비었거든요. 거기를 임대해서 좌석도 늘리고 봉사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린의 아이디어는 구체적이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것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생각이 정말 좋구나.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찬성이에요, 어머니. 그동안 도움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도움을 줘야죠. 세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카페 확장에 나섰습니다. 예린이 모아둔 돈과 카페 수익금을 합쳐서 옆 건물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인테리어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오픈한 마음 카페는 이전보다 3배나 넓어졌어요. 1층은 기존 카페와 식당 공간, 2층은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 3층은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진짜 마음 카페다워졌어요.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 축하해줬어요. 시장님까지 와서 축하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역 명소가 된 거였어요. 박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좋은 일 하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복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하지만 명자의 마음속에는 진짜 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린이라는 딸 같은 존재도 얻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명자는 카페 앞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예린이 심어놓은 코스모스와 메리골드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 주고 계세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 이 꽃들도 물을 줘야 잘 자라거든.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였는데. 그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명자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그런 걸 깨닫는데도 때가 있는 법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니.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그때 예린이 카페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민호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시에서 우리 카페를 모범 사회공헌 업체로 선정했대요. 상금도 500만 원이나 준다고 해요. 정말이니? 우리가? 명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인정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할머니. 특히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명자가 직접 만든 잡채와 전, 그리고 예린이 구워온 케이크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건배해요. 건배가 뭐니?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할머니. 세 사람이 컵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예린아, 민호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명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핏줄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밤이 깊어갈 무렵 명자는 화단에 나가 마지막으로 꽃들을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꽃들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다. 물만 주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이라는 물을 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명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예린과 민호의 사랑 덕분에 72의 나이에 새로운 꽃을 피웠으니까요. 마음 카페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명자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말이죠. 내일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지.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린과 민호가 설거지를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